MMPI 타당도, F척도, 해석인 거죠, 이건. 우선 F척도, 그러니까, 인프리퀀시죠. LK가 46 정상이고, F가 110 매우 높죠. K는 45 정상. 임상척도 대부분 상승. 이게 상황인 거고, F가 110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비정상적인 반응에다가 과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F척도는 드문 반응, 이상 반응, 과장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인프리퀀시가 부정적 과장 프로파일 경우 페이킹 배드죠. 그러니까 과장형인 거죠. 첫 번째가 자신의 문제를 과장했다. 그래서 증상을 크게 표현했다. 도움과 관심을 요구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 비협조형이죠. 검사 자체에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특징은 무작위 응답, 집중 안 함, 이상한 답. 그리고 책임 회피하고 외적 귀인형이,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남 탓하는 거죠. 책임 회피, 타인 비난, 변명. 그리고 네 번째는 추가 표현 가능한데 보상을 위한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보험, 법적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링거링이라고 꾀병 있죠.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과장하여 반응함으로써 주위의 관심이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 검사 자체 또는 검사자에게 저항하는 사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F가 높다, 과장이다, 비협조적이다, 책임 회피다. 그래서 F가 매우 높으면 과장, 페이킹 배드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죠. 상담 현장에서 너무 뭐 힘들다 그런 내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검사를 대충 해요. 그러니까 비협조적인 거. 그 다음에 다 남 탓 때문이에요. 할 때 외적 기인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MMPI 타당도 LK 상승, 방어적 태도 해석, LK 둘 다 70 이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LK가 70 이상이라는 상황은? 그렇죠. 방어적 태도, 좋게 보이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디펜시브니스하고 페이킹 굿이죠. 이 사람은 솔직하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죠. 왜죠? 나는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프로파일 신뢰성 결여로 판단하고 그래서 프로파일 자체가 믿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너무 방어적이고 실제 문제를 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행동은 임상 척도를 우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보류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게 답해서 검사를 못 믿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방어적 태도 고려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아예 못 쓰냐? 아니죠. 방어를 감안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낮게 나옴, 실제는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는 실제보다 낮게 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숨겼다고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프로파일의 신뢰성이 극단적으로 결여된 경우 수검자의 방어적 태도로 인해 타당도가 저하되었으므로 임상척도 해석을 보류한다. 두 번째는 방어적 태도가 문제되는 경우 수검자의 방어적 수검 태도를 고려해서 임상척도를 신중하게 해석한다예요. 그래서 방어적 태도, 페이킹 굿, 신뢰도 결여, 해석 보류, 보정, 해석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LK가 높으면 숨긴다, 못 믿거나 보정해서 본다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내담자가 저 문제 없어요 할 때 검사 결과 다 정상. 근데 실제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심리평가의 핵심 원리, 통합적 해석. 그러니까 객관적 검사와 생활사 정보 함께 봐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왜 검사 결과만 보면 안 될까요? 그렇죠. 심리 검사 점수만 보면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어세스먼트라고 통합적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즉 검사 결과, 생활사 정보 둘 다 봐야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객관적 검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제한적 정보다. 즉 검사 결과는 순간 반응이고 특정 상황이라 따라서 전체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검사의 제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생활사 정보는 중요한 보완 자료예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죠, 이게. 그러니까 생활사는 어때요? 실제 전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발달력, 가족관계, 사회적 경험, 행동 관찰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검사보다 더 실제적인 정보인 거죠. 그래서 생활사, 발달 정보, 관찰 자료,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삶의 정보가 진짜다. 이 의미인 거예요. 세 번째는 통합하면 더 정확해진다예요. 두 정보를 합치면 그렇죠. 오류가 감소하고 정확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검사와 생활사는 서로 보완해서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통합, 오류 감소, 정확한 이해.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쳐야 정확하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객관적 검사 결과만으로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사 정보 발달력, 행동 관찰 등 이런 생활사 정보는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보완 자료가 된다. 그리고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보다 정확하고 타당한 평가가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검사와 생활사를 통합해야 정확한 심리평가가 가능하다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경험으로 할까, 데이터를 할까? 이 말은 임상적 판단일까, 통계적 판단일까, 객관성 판단일까, 융통성일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통계적 판단도 사용할 수 있고 임상적 판단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통계적 판단. 데이터 기반 판단이죠. 장점 볼까요? 그렇죠. 수치 기반, 편견 적음, 일관성 있다라는 특징으로 누가 해도 같은 결과. 그러니까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두 번째는 예측 정확성. 그러니까 프리딕션, 에큐러시죠. 그러니까 반복 검증, 신뢰도 높죠. 그러면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예요. 단점은 뭘까요? 첫 번째가 인간 복잡성 반영 부족이에요. 특징이 개인차 반영 어렵고 상황 고려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을 숫자로만 본다가 이 인간 복잡성 반영 부족이에요. 그 다음 윤리적, 심리적 거부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 느낌, 내담자 반감. 즉 사람답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상적 판단의 장단점을 봅시다. 첫 번째 임상적 판단은 그렇죠. 전문가 경험 기반 판단이에요. 장점이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 다양한 정보 통합. 그러니까 홀리스틱 언더스탠딩이죠. 그러니까 면담, 행동 관찰, 맥락 고려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전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융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추고 개인화 기능이에요.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사람에 맞춰 바꾼다라는 거예요. 단점은 뭘까요? 낮은 신뢰도. 그러니까 low reliability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두 번째 단점은 그렇죠. 편향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주관적인 판단이나 오류 가능성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보면 통계적 판단, 임상적 판단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통계적 판단의 장점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일관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단점은 개인의 특성과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기계적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임상적 판단은 장점이 다양한 자료와 맥락을 종합해서 융통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점은 주관적 편향에 개입될 수 있고 신뢰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의 기준은 데이터, 임상적은 경험, 그다음에 통계 장점은 객관성, 임상은 융통성, 단점은 통계는 기계적, 임상적은 편향인 거죠. 그러니까 통계는 정확하고 임상은 유연하다. 그래서 검사 결과, 그러니까 상담 현장에서 검사 결과는 그렇죠. 통계적 판단 쪽이고 상담 대화는 임상적 판단이며 이 둘 다 어때요? 상담 현장에서 필요하죠.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동 수정의 핵심 원리를 묻는 문제죠. 사례를 봅시다. 먼저 사례를 해석해 보면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위축이 있고 여기에 회피 행동이 있네요. 목표는 그러죠. 사회성 행동 증가. 우리 행동 수정의 3단계가 뭐죠? 그렇죠. 강화, 점진적 형성, 모방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화 원리. 그러니까 리인포스먼트죠. 좋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상해야 합니다. 핵심은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하게끔. 그래서 긍정적 강화, 그러니까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죠. 우선은 제 친구에게 인사했어요. 칭찬 주고 관심 주고 그러면 그 행동이 반복되죠. 그래서 잘하면 더하게 만든다. 이게 강화입니다. 강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형성, 그러니까 쉐이핑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작은 행동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자. 그러니까 눈 마주치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그러니까 친구 옆에 앉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인 강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접 행동 강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게 만든다예요. 이게 점진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모방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죠?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래 친구가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 학습, 사회 학습, 보고 배운다예요. 그래서 강화 원리는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을 제공해서 해당 행동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원리고, 그 다음 점진적 접근 형성은 목표 행동에 도달하기 위해 작은 단계의 행동부터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원리예요. 모방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강화는 보상, 형성은 단계, 모델링은 따라하기예요. 그래서 강화는 늘리고 형성으로 만들고 모델링으로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축된 학생이 이제 상담 현장에 왔어요. 작은 성공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또래의 모델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상담 윤리 핵심, 그러니까 상담자의 자기인식, 경계, 책임성을 묻는 질문이죠. 우선 상담자는 자신의 영향을 아는 사람이다. 이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 욕구를 모르며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담자를 이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인데 자기 인식, 착취 금지, 이중관계 금지, 책임성, 한계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기 인식인데 상담자는 자신의 욕구, 감정, 가치를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 욕구가 내담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상담이 안전하다예요. 두 번째는 내담자 착취 금지예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자신의 욕구 충족에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감정적 의존, 경제적 이용 이런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담자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중관계 금지예요. 그러니까 듀얼 릴레이션십인데 상담 플러스 개인관계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관계, 연애, 금전거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하나만 해야 한다. 그 다음 책임성이에요. 리스폰서빌리티인데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 그래서 상담의 영향, 부정적 결과 고려를 할 줄 아는 책임성이에요. 그래서 상담은 책임이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전문적 한계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시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하면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상담 구조 사전 안내해야 되는데 상담 절차 설명, 한계 설명도 해야죠. 따라서 상담자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해요. 그리고 내담자를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돼요. 내담자와 이중관계를 형성하지 않아야 하고 상담자는 자신의 행동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의 전문적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인식, 착취 금지, 이중관계, 책임성, 전문성 이게 키워드고 상담자는 자신을 알고 경계를 지키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상담자가 외롭다고 내담자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이건 윤리 위반입니다. 상담 윤리 중 비밀 보장 예외. 상담 내용은 무조건 비밀일까요? 아니죠. 예외가 있습니다. 보통은 비밀 보장인데 예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법과 관련됐거나 보호해야 하거나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타인의 생명 안전 위협. 그러니까 내담자가 누군가를 해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죽일 거예요. 이럴 때는 신고해야 되고 보호 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염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전염 위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감염 위험이 있을 때 공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담자 생명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고 싶어요, 계획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자살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가 우선인 거죠. 그 다음에 아동학대죠. 그러니까 보호 의무예요. 법적 신고 의무 있습니다. 아동보호는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 보장 예외 사항입니다. 그 다음 법적 요구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경우, 그러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가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가 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내담자가 자해나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또한 이제 법적으로 정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비밀 보장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거나 법이 요구하면 비밀 보장은 예외다입니다. 그래서 타해 위험, 감염, 아동학대, 법적 요구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죽고 싶어요는 이렇게 내담자가 말을 하면 우리 계획 있다 이러면 부모나 기관에 알릴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누군가 해칠 거예요 라는 말을 할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RBT 합리정서행동치료 A, B, C, D 이 모델을 치료 절차로 쓰는 문제죠. 그러니까 상담 과정 흐름으로 쓰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하는 생각이 문제다. A, B, C, D 이 모델에서 A는 사건, B는 신념, C는 결과, D는 논박, E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A는 액티베이팅 이벤트, B는 빌리프, C는 컨스퀀스, D는 디스퓨테이션이에요. 그리고 E는 이펙트예요. 첫 번째 치료 단계 1단계 비합리적인 신념을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는 어떤 역할일까요? 설명하고 교육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시험 망쳤어. 나는 끝이야.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보게 하는 게 1단계예요. 두 번째 치료 단계에는
비합리적 신념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 생각, 비현실적 신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그렇죠. 숨은 생각을 끌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논박이에요. disputation. 비합리적 신념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질문, 근거 확인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하나요? 증거가 있나요? 즉, 틀린 생각을 깨주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합리적 신념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다. 건강한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죠. 다섯 번째 생각은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하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발표 회피를 했다면 작은 발표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인지, 정서,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해서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을 구분하도록 교육한다.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을 탐색하고 인식하도록 한다.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해서 수정하도록 돕는다. 그 다음, 합리적 신념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연습한다. 연습하게 한다. 그다음 새로운 합리적 행동을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도록 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인지, 정서,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해서 합리적 신념과 비합리적 신념을 구분하도록 교육한다.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을 탐색하고 인식하도록 한다.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해서 수정하도록 돕는다. 합리적 신념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연습하게 한다. 그 다음 새로운 합리적 행동을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도록 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예요.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논박, 합리적 신념, 행동 변화 이게 핵심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감정과 행동이 바뀐다.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라고 말하는 내담자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가능성은요?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죠. 상담의 기본기, 경청, 리스닝을 묻는 문제죠. 말 잘하는 상담자, 잘 들어주는 상담자, 어느 쪽? 그렇죠. 잘 들어주는 상담자. 즉, 좋은 상담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예요. 이럴 때 생각나는 단어? 그렇죠. 경청. 경청의 5가지 틀은 충분한 시간, 판단 유보, 비언어적 반응, 명확한 질문, 공감이에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충분한 시간 제공. 그러니까 내담자가 충분히 말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어텐딩이죠. 그러니까 끊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할 시간부터 줘야 돼요. 두 번째,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거예요. 평가 없이, 비판 없이. 그냥 acceptance.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군요. 이거예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비언어적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다 태도인 거죠. 고개 끄덕임, 시선 자세. 그러니까 몸으로 듣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명확한 질문인데 이해 안 되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모르면 묻는다예요. 다섯 번째는 공감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힘드셨겠군요.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여기에 반영, 그러니까 리플렉션이라고 감정을 반영하고 내용을 반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해 보면 내담자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반응을 억제하고 시간을 제공한다. 내담자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수용적인 태도로 경청한다. 고개 끄덕임, 시선 유지 등 비언어적 반응을 통해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해가 불명확한 경우 명확화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내담자의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반영한다. 그래서 경청, 수용, 공감, 명확화, 비언어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담자는 잘 듣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한다예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힘들어요. 왜요라는 말보다 많이 힘드셨겠군요 라고 반응해 줘야 합니다. 해결 중심 상담. 질문 유형 3가지. 해결 중심 상담은 문제를 묻지 않고 해결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질문은 변화 질문, 예외 질문, 기적 질문이에요. 우선은 변화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변화 질문은 프리세션 체인지 퀘스천이라고 상담 오기 전 변화를 찾기예요.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이미 해결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오기 전 조금이라도 나아진 점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변화가 있었다는 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예외 질문은 exception question으로 문제가 없었던 순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문제가 덜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순간을 찾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적 질문이에요. miracle question. 그러니까 해결된 미래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된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척도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스케일링 퀘스천하고 대처 질문, 코핑 퀘스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3가지만 보면 첫 번째 변화 질문, 상담 이전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나 예외적인 경험을 확인해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는 질문이에요. 예외 질문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덜 심했던 상황을 탐색해서 해결 가능성을 찾는 질문이에요.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된 미래 상황을 상상해서 목표와 해결 방향을 구체화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 예외, 기적. 그래서 해결 중심은 문제 대신 해결을 묻는다예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가 힘들어요 하면 상담자가 덜 힘들었던 때는요. 이미 나아진 점은요. 완전히 좋아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변화, 예외, 기적. 기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해결 중심 상담의 핵심 철학을 보면 문제 원인이 핵심이 아니에요. 해결 가능성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파지 말고 해결을 키운다예요. 그래서 변화 질문에서는 이미 변화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당신은 이미 바뀌고 있어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효과에서 자기 효능감 증가인 거죠. 그 다음 예외 질문은 문제 없던 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결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효과는 해결 전략을 발견하고 반복 가능성 이런 상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예요. 기적 질문은 미래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막연한 문제를 구체적 목표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방향 설정과 동기 증가가 상담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함을 행동으로 바꾼다예요. 그래서 변화 질문은 이미 변화 있음, 예외 질문은 해결 단서 있음, 기적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 추가는 척도 질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0에서 10점 중 지금 몇 점인가요? 그러니까 변화를 측정하고 동기를 확인하는 거죠. 대처 질문은 코핑 퀘스천이라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버텼나요? 이렇게 강점을 발견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질문, 상담 이전에 나타난 변화 경험을 탐색해서 내담자의 변화 가능성과 자기 효능감을 강화한다. 예외 질문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을 탐색해서 해결 단서를 발견하고 이를 확대하도록 한다.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된 미래를 어,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목표를 명확히 하고 행동 방향을 설정한다. 추가 질문으로 척도 질문, 그러니까 문제의 정도와 변화를 수치화해서 평가하고 동기를 강화한다. 대처 질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지된 적응 행동을 탐색하고 내담자의 강점과 회복력을 강화한다예요. 그래서 해결 중심, 자기 효능감, 예외, 목표 구체화, 강점. 그래서 이미 있는 해결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 미래로 연결한다가 포인트입니다. DSM-5 조현병 스펙트럼의 심각도, 연속성, 배열 문제, 그러니까 가벼움에서 심각함 순서. 근데 그 심각함 순서에다가 기간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 문제는 조현병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심각도 낮음, 오른쪽은 심각도 높음인 거죠. 어, 순서를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조현성, 성격장애죠. 가장 수준이 낮죠. 성격 수준이. 두 번째가 망상장애, 세 번째가 단기 정신병적 장애, 네 번째가 조현 양상장애, 다섯 번째가 조현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망상장애는 망상만 있고 기능은 유지. 그래서 비교적 가볍습니다. 두 번째 단기 정신병적 장애는 갑자기 발생됐고 1개월 이내예요. 그러니까 짧지만 강한 거죠. 세 번째는 조현 양상 장애예요. 그러니까 1에서 6개월 지속이고 조현병 전 단계예요. 그다음 조현병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고 가장 심각하죠. 그러니까 장애가 망상장애는 제한적이에요, 기간이. 그리고 단기 정신병은 1개월, 조현 양상은 1개월에서 6개월, 조현병은 6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A, B, C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망상장애, B는 단기 정신병적 장애, C는 조현 양상 장애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현병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망상, 단기, 조현 양상, 조현병. 그러니까 1개월 미만은 단기 정신병, 6개월 이상은 조현병입니다. 그래서 기간과 진단, 이 기간이 진단의 핵심이 되는 거죠. 행동치료에서 SD, S델타, SD, S델타. 된다, 안 된다 신호, 된다, 안 된다 신호. 그러니까 이 행동 지금 해도 되나요?예요. 그러니까 SD, S델타.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D, 하면 보상 받음이에요. 그러니까 고 신호, 고. 그리고 S델타는 해도 보상 없음이에요. 스탑 신호인 거죠.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SD는 디스크리미너티브 스티뮬러스예요. 그래서 이 자극이 있을 때 행동하면 강화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함, 그럼 손 들고, 손 들면 칭찬. 자판기 돈 넣음, 버튼 누르면 음료 나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행동하면 보상 있음인 거예요. 그 다음 S 델타, 델타 스티뮬러스인데 이 자극에서는 행동해도 강화 안 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 중에 손 들면 어때요? 무시되죠. 자판기에 돈이 없어. 버튼 눌러도 안 나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행동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델타는 강화 있음이에요. 아니다. S델타는 강화 없음이에요. 그리고 SD는 강화 있음이에요. 그리고 SD는 해도 되고 행동 증가예요. 그러니까 S델타는 하면 안 되고 행동 감소예요. 그래서 SD는 특정 자극이 존재할 때 반응이 강화되는 경우로
변별 자극 또는 강화 신호를 의미하고 S델타는 특정 자극이 존재할 때 반응이 강화되지 않고 소거되는 경우로 소거 자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SD는 보상 신호, S델타는 보상 없음 신호예요. 그러니까 D는 된다, 델타는 안 된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아이 행동에서 엄마가 있을 때 잘함, SD. 엄마가 없을 때 안함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인 거예요. 다시 한번 SD 하면 보상 있음, 행동 증가, S델타 해도 보상 없음, 행동 감소예요. SD, S델타. 그래서 SD는 지금 하면 된다 신호고 S델타는 지금 해도 소용없다 신호예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상황이 자판기로 들었죠. 돈 넣었을 때 SD, 버튼 누르면 음료 나옴. 돈 없을 때 S델타, 버튼 눌러도 안 나옴. 상황 교실로 했죠. 선생님이 질문할 때 그렇죠. SD. 손 들면 칭찬. 수업 중일 때 S델타. 손 들어도 반응 없음이에요. 그래서 SD는 특정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이 강화되는 경우로 행동이 증가하는 변별 자극이고 S델타는 특정 자극이 있을 때 반응이 강화되지 않아서 소거되는 경우로 행동이 감소하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SD는 보상 있음 한다. S델타는 보상 없음 안 한다예요. D 된다, 델타 안 된다. 그래서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예요. 조현병 음성 증상, 네거티브의 심텅이죠. 그러니까 기능이 줄어드는 거. 기능이 줄어드는 걸로 이해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증상은 없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각, 망상.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긴다. 음성 증상은 있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감소하는 거죠. 그렇담 음성 증상은 감소, 저하, 결핍인 거예요. 하나씩 보면 네 가지 증상이 핵심인데 첫 번째가 인지 언어 감소예요. 그러니까 알로지아. 그러니까 말이 적어지고 대화 유지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질문에도 짧게 대답. 말이 끊기는 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줄어든다예요. 두 번째는 감정 둔마예요. 어펙티브 플래트닝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없고 감정 표현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지 않아요. 무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사라진다예요. 세 번째는 운동 행동 저하예요. 그러니까 사이코모터 리타이데이션이죠. 그러니까 움직임 느림, 무기력, 행동 느림, 멍함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이 느려진다. 네 번째는 행동 동기가 감소해요. 아볼리션. 그러니까 의욕이 없고 자기 관리 부족하죠. 그러니까 씻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인지 언어 증상, 그러니까 말이 감소하거나 대화 유지가 어려운 상태, 감정 증상, 감정 표현이 감소하고 둔마된 상태, 운동 증상, 행동과 동작이 느려지는 상태, 행동 증상, 의욕 저하와 자기관리 결핍이 나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 감정, 행동, 의욕, 이 음성 증상이 모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증상은 모든 것이 줄어든다예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말 없고 표정 없고 움직임이 느리고 의욕이 없다. 우울과 비슷하지만 조현병 특징일 수 있다라는 거죠. MRI 전략적 가족치료의 의사소통 공리, 엑시엄을 묻는 문제죠. 핵심은 기본 원리인 거죠. 기본 원리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는요. 사람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한다예요. 그래서 MRI 핵심은 의사소통은 관계다예요. 6가지가 있는데 안 할 수 없다, 내용 대 관계, 마침표, 디지털 대 아날로그, 대칭 대 보안, 역설이에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은 안 할 수 없다. 핵심이 뭐죠? 그렇죠. 침묵도 의사소통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안 해. 그것은 화났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의사소통이다예요.
두 번째 내용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의미는 두 개예요. 내용과 관계. 내용은 정보고 관계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 이런 예로 내용은 맡김이고 관계는 어떤 거죠? 짜증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마침표예요. 펑추에이션.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 해석 차이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해서 화났어요. 아내는 남편이 화내서 잔소리했어요. 이런 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다르게 해석된다입니다. 네 번째, 디지털 대 아날로그. 그러니까 디지털은 말, 언어, 문장이에요. 아날로그는 표정, 목소리,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말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말, 몸으로 하는 말. 두 개가 다르면 문제가 생기겠죠. 괜찮아. 말은 괜찮아. 디지털이에요. 표정, 화남, 아날로그예요. 상대는 무엇을 믿을까요? 아날로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 표정이 더 진짜다예요. 그 다음 대칭 대 보완 관계예요. 대칭은 서로 같은 위치예요. 그리고 보완은 역할이 다른 관계예요. 그래서 핵심은 관계는 항상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대칭 관계에서 친구, 부부, 너도 말해, 나도 말해. 경쟁, 싸움 가능하죠. 보완 관계는 어떠죠? 부모, 자녀, 교수, 학생. 한 명은 위에 있고 한 명은 아래에 있어요. 중요한 게 뭐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대칭은 경쟁 싸움이에요. 보완은 지배 대 복종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가 같거나 대칭, 다르다, 보완인 거죠. 여섯 번째는 의사소통은 역설적이다예요. 그러니까 패러독스죠. 말이 서로 충돌해. 이중 부속이에요. 더블 바인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표정은 화났어요. 아이는 어떻게 해도 문제예요. 하면 혼나고 안 하면 혼나고. 그래서 내담자가 혼란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도 틀린 상황. 그래서 말과 관계 모순이 의사소통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소통은 내용과 관계의 측면을 가진다. 마침표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측면이다. 의사소통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구분된다. 의사소통은 대칭적 관계와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의사소통은 역설적일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말이 아니라 관계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 부부싸움에서 내용 문제가 아니죠. 관계 문제예요. MRI는 누가 맞냐보다 어떻게 말하나를 묻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행동, 관계, 구조, 모순, 메시지. 그래서 말, 관계, 모순이 의사소통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CBT에서 사고 기록지. 우선은 상황, 감정, 자동사고, 합리적 반응 결과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시츄에이션이죠. 무엇이 있었냐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인사를 안 해. 무슨 일이 있었나, 인 거죠. 두 번째 감정, 이모션. 어떤 감정이고 강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서운하면 80%.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었냐, 이거죠. 세 번째는 자동적 사고예요. 오토매틱 소트.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이죠. 나 싫어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순간 떠오르는 생각. 네 번째는 합리적 반응이에요. 레셔널 리스폰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바빠서 못 본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생각인 거죠. 결과는 아웃컴이에요. 감정 변화. 서운함이 80%에서 뭐 이렇게 30%로 다운되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니 감정이 변했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보면 상황, 시츄에이션, 감정을 유발한 사건이나 상황을 기술하는 거. 두 번째 감정, 이모션, 그러니까 경험한 감정의 종류와 강도예요. 세 번째는 자동적 사고, 오토매틱 소트죠. 상황에서 떠오른 자동적 사고와 확신 정도죠. 네 번째는 합리적 반응이에요. 레셔널 리스폰스.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이에요. 다섯 번째 결과, 아웃컴이죠. 감정과 사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뀐다예요. 그래서 뭐 친구가 인사를 안 하는 사건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자동 사고가 무시했어. 합리적 사고는 못 봤을 수도 있다. 감정은 이렇게 합리적 사고가 들어가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서운함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CBT의 핵심은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뀐다. 그래서 이 핵심을 기억하면 됩니다. MMPI에서 과장대 축소를 구분하는 타당도 척도 문제.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말하거나 너무 좋게 말하거나. 사람은요, 검사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은 나 더 아파요. 축소는 나 괜찮아요. 이럴 때 두 개 구조를 보면 되는데, 과장 보고, 축소 보고. 과장 보고는 페이크 배드, 축소 보고는 페이크 굿.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된 보고 척도는 나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F 척도, 인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 응답. 그러니까 일반인이 잘 하지 않는 답. 그래서 너무 이상한 답이 많은 거죠. FB는 백 인프리퀀시예요. 그러니까 검사 후반부의 이상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상해져. 그리고 FP는 인프리퀀시 사이코 패솔로지예요. 이거는 실제 환자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환자보다 더 심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 후반 이상, 극단 이상인 거예요. 이상은 F, FB는 후반 이상, FP는 극단 이상.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축소된 보고 척도. 그러니까 나 괜찮아요. 첫 번째가 L 척도, 라이예요. 착한 척, 거짓 좋은 이미지예요. 나는 완벽해요예요. 두 번째 K 척도, 코렉션. 이거는 방어적, 문제 숨기는 거예요. 문제 있지만 숨기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S 척도예요. 슈퍼라티브 셀프 프리젠테이션인데 과하게 좋은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LKS, 거짓, 방어, 과도한 완벽이에요. L은 거짓, K는 방어, S는 과도한 완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과장된 보고 척도는 F 척도, FB 척도, FP 척도. 그러니까 F 척도 인프리퀀시, FB 척도 백 인프리퀀시, FP는 인프리퀀시 사이코패솔로지. 그 다음에 이 축소된 보고 척도, L 척도, K 척도, S 척도. L 척도는 라이, K 척도는 코렉션, S 척도는 슈퍼라티브 셀프 프리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F 계열은 과장이고요. LKS는 축소입니다. 그래서 과장은 FFF, FFB, FP, 축소는 LKS입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요. 저 너무 힘들어요. F 상승하고요. 저 문제 없어요. LK 상승입니다. 핵심은 그러죠. 검사보다 태도가 중요. 이게 핵심입니다. 임상심리사의 역할 6가지. 여러분, 임상심리사는 치료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6가지 역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교육자, 협력자, 옹호자, 정보 제공자,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씩 볼게요. 전문가는 전문 지식, 기술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개입하는 자예요. 두 번째, 교육자예요.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내담자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돕는 사람이에요. 협력자는 내담자와 함께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죠. 옹호자는 내담자 권리 보호예요. 내담자를 대신에 보호하고 지지한다예요. 다섯 번째, 정보 제공자예요.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는 문제 해결자예요.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자문가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한다. 교육자로서의 자문가는 내담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세 번째, 협력자로서의 자문가는 내담자와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네 번째, 옹호자로서의 자문가는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한다. 다섯 번째, 정보 제공자로서의 자문가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섯 번째, 문제 해결자로서의 자문가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사는 치료자, 교육자, 협력자인 거죠. 그래서 상담자 역할에서 분석만 하면 안 되고요. 같이 해결한다. 뭐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